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목소리에 오늘 좀 힘이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 댁에서 뭐 드시고 나오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어제 조금 늦게 자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싶네요. 공복으로 오신 거예요? 예? 공복에. 아침에 그냥 주스 한 잔 마시고. 주스 한 잔 드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와가지고.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본격화입니다. 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그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그 경선 일정이 나왔죠? 예, 지난 16일 현직 원내대표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된 건데요. 예. 오는 22일 선거 공고를 하고요. 이르면 26일, 늦어도 28일까지는 경선을 마무리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경선이 중요한 게 이 차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데요. 6월 초로 예상되는 이 전당대회 준비부터 당대표 경선의 룰을 만드는 것까지 이 핵심 당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는 사실상 내년 3월 예정인 대선 체제로 당이 운영되는데요. 예.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오는 11월 9일까지 이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도 하고 예. 또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이제 원내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체급을 이 몇 단계 올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4파전으로 이제 경선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후보들이 그 출사표를 던진 겁니까? 예, 일단 4선의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이 3선의 김태흠, 유동 의원 이렇게 총 4명이 이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4선의 권선동 이제는 김기현 의원이 아무래도 이 정치 경력이나 중량감 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이 충청권 의원이라는 점에서 또 메리트가 있고요. 예. 유이동 의원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이 수도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70년생의 비교적 젊은 개혁적 이미지라는 점에서도 나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4.7 재보선 선거 대승을 통해 이 자신감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권 대통합과 함께 당내 혁신이라는 이 숙제를 미리 받아둔 상태인데요. 네. 차기 원내대표는 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의 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얼마나 무난히 처리할 수 있냐 그 능력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태로 이 대표 리더십까지 이제 부재한 상황인데 그러한 리더십 공백을 메꿔줄 역할도 해야 하니까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1명 중 이 초선 의원이 5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선이 적극적으로 당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로 당대표 선거에는 이미 김웅 의원이 초선으로서 이제는 그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초선을 설득할 만한 세신안, 특히 초선의 정치력을 얼마나 활용할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이제는 원내대표 당락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16일에 그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로 그 친문으로 그 분류되는 그 윤호중 의원을 선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뭐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예,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이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상대죠. 특히 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좀 친문 인사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친문이 그대로 당의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라 향후 야당과의 관계 역시 협치보다는 지금까지처럼 대결 구도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윤호중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겠다라는 그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능성을 아예 일축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협치보다는 지금껏 진행했던 개혁을 완수하겠다. 여기에 치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거기에 곧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사실 여야가 싸울 일밖에 남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강성 친문의 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시한 이 과반 의석의 민주당을 상대로 이 제1야당의 존재감을 지킬 그럴 투쟁력을 누가 보유했냐라는 점이 이번 경선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뭐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그 원내대표 그 경선을 거쳐서 당대표 선거까지 뭐 사실상 이제 대선 준비 체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향후 그 경선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그때 또 다뤄보기로 하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정치권 이대남의 구애중 젠더 갈등 우려입니다. 자, 이대남.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대남. 예, 최근에 이 이대남을 두고 그 정치권의 구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히 그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인데 아예 군 가산점제 부활까지도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이대남이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72.5%라는 정말 압도적 그렇죠. 지지를 보내며 이제 선거판에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뒤늦게 이제 표신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군 가산점제 부활은 이 남녀 간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이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 TV 토론회에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 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의원 중 한 명인 이 전용기 의원이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이 군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지자체 공무원 채용 시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좀 개정하겠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기 대권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아예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남녀 모두에게 최대 100일간 기초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이 여성의 군대 입대까지도 이제는 언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은 뭐 개인들의 이제 주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군 가산점제는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부활을 하겠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난 1999년이죠. 헌법재판소가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 지난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군 가산점제 이제 제도입에 대한 법안을 냈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이 급한 마음에 이 이대남의 마음을 얻고자 무리수를 둔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에 반해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기존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 20, 30대 남성들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오랜 기간 남성에게 공을 좀 들여놨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 그 이토록 그 20대 남자들, 그러니까 이대남에게 공을 들이는 게 또 다른 뭐 젠더 갈등을 또 일으킨다는 그런 평가도 많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논란을 좀 분석해 보면 그동안 여성들은 이 페미니즘이나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요. 예. 아예 여성계 인사들이 국회에 직접 진출을 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단 표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조직화되고 세력화돼 있는 이 여성계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에 반해 남성들은 뭐 사실상 우리가 뭐 남성단체 대표가 이제는 비례대표에 뽑혔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 남성단체가 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 중이라는 뉴스도 우리가 쉽게 그렇죠. 접할 본 적이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 정치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조직화된 세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정치권도 상대적으로 남성의 눈치를 덜 봤던 겁니다. 물론 남성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사회 중심에서 이 권력을 행사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소외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것도 타당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논리는 소위 586이라고 불리는 이 기성 세대에게 통하는 거지 20, 30대 이 남성 청년층 그러니까 이대남에게는 해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20, 3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대들이 누렸던 이 남성으로서의 기득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 젠더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이 기득권 세력과 함께 묶어서 이 불이익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점에서 불만이 상당한데요. 예.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계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온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게 학습 효과라고 해서 당장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몰표를 주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간 금기어로 여겼던 이 군 가산점제 부활까지 심지어 징병제 폐지까지 줄줄이 20, 30대 남성 맞춤형 공약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결국 단결된 표심이 주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선거에서 20, 30대 남성들이 아마 기존 여성계와 대비되는 새로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많고요. 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20, 30대 여성과 남성을 오가며 이제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공약 자체도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입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또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대남에게만 정치권이 너무 그 요즘에 관심을 가지니까 또 일각에서는 20대 그 여성을 지칭하는 이대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죠. 국민의힘이 재보선 대승을 했지만요. 이대녀의 지지율은 41% 정도로 상대인 박영선 후보의 44%보다 낮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게는 앞으로 이대녀 표심 잡기에 좀 고민해라라는 점에서 채찍질이 필요하고요. 이대녀의 표심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또 우리한테 왔던 표심이 왜 이렇게 줄었나라는 점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이대남에서 몰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 부분 이대녀에 대해서는 좀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각 정당에서는 나이대별로 그 분석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